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와, 오늘 이주호 기자 복장이 멋있는데요? 아, 괜찮습니까? 세무에 눈 내리지 않습니까? 햄퍼치까지. 눈 야. 내릴 때는 이거 붙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야, 외모로는 3프로 TV 1위인 이주호 기자가 복장까지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초라해집니다. 콘텐츠로 인정받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뉴스 채워드릴 텐데 오늘 저희 류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가 하나 있죠? 첫 보도는 유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14만 원에 판답니다. 우리도 하나 살까요? 14만 원이요? 예. 저 3개 살 수 있습니다. 만 루블이라고 네. 하는데 이전에 닛산 같은 경우도 뭐 1유로, 네. 뭐 르노 같은 경우에 2루블 네. 뭐 이렇게 팔았는데 현대차는 만 루블 해서 단돈 14만 원에 러시아 공장을 팔기로 했답니다. 사실 뭐 이 가격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 벤츠라든지 르노, 닛산, 도요타들 다들 러시아에서 나왔는데 그 2년 가까이 공장을 세운 상태로 버텨왔습니다만 네.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2년 이내에 다시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이 걸려 있긴 합니다. 2년 후에 다시 그 공장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또 그 불확실한 이후에 네.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을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 일단은 이제 러시아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AS는 당연히 해줘야죠.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27.5%로 그러니까 기아하고 현대차 더하면 현지 시장 판매 1위를 차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기아의 리오라든지 네. 뭐 현대차의 솔라리스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굉장히 베스트셀링 카였는데 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 러시아가 그 어디죠? 그 크림반도 네. 침공을 했을 때 그 네. 당시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현대차는 러시아에 남아서 그 고객들 있는데 네. 그걸 갑자기 철수해 버리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뤄낸 성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2, 3위 네. 둘이 합치면 1위를 차지하게 됐었는데 결국 그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 점유율이 거의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돼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의 수급에 따라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이제 소량이라도 좀 생산을 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품 업체들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에 잘못 납품을 했다가는 네. 그 2차 제재나 글로벌 평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버티다 공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러시아 현지에 있는 공장 회사가 인수를 해서 뭐 다른 브랜드로 팔든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뭐 한때 시장 점유율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서 이제 거의 1%밖에 안 되는 예. 시장 점유율 떨어지게 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여파죠. 그리고 예. 전쟁 이후에도 사실 불투명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들어가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현대차 기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예전에 뭐 예를 들어 GM 같은 경우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기 그 군산 공장 문을 닫기도 네. 하고 뭐 그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들 그 개도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뭐 그 인도, 뭐 브라질, 뭐 유럽, 네. 러시아 이런 데 포트폴리오 잘 돼 있었는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우리하고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서의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그 일본 중앙은행의 그 금리 결정 회의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에다 가조 총리가 우리 엔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엔화 투자자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조기에 해제할 것이냐는 금융 시장에 대한 전망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물가와 임금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금리 결정 사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습니다. 변화 없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뭐 단서가 있는 게 뭐 1%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봐주겠다. 이게 단서죠. 자, 그런데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도 뭔가 달라졌는데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완화 정책을 종료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나라 말은 그 말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통화 정책이 있는지가 의문이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은 완화 정책이 종료하게 됐을 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만간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겠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급격한 엔화 가치의 상승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요. 이 말 뜻은 결국은 당분간 조기에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할 뜻은 없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또 급변동을 하게 됐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자, 150 달러 엔 환율 150을 치솟던 이 달러 엔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가치 상승, 엔 달러 환율 하락. 이거 말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우에다 총리의 발언과 함께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엔화 가치가 다시 한번 크게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살펴보면은 그 일본이 과연 그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좀 의문이 들긴 해요. 네. 이게 아까 그 150엔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조금은 우리 좀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거기서 이제 140 한 1엔 정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지금 이제 140엔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완화할 건데 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계속적으로 완화할 거다 그랬더니 한 142엔 정도 하던 게 지금 144엔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표현도 왔다 갔다 그렇죠.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도 그냥 지금 시장 대응에 중점을 두는 것 같고 네. 사실 눈치 살살 보면서 이게 좀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도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것의 맥락을 같이 본다면 네. 오히려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좀 그 구두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본이 하루아침에 경제 네. 체질이 바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또 뭐였었냐면 그 물가 2%의 안정적 상승에 대해서는 확실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 많이 느끼는 거지만 중앙은행은 참 천천히 움직이는데 시장 반응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좀 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엔화 가치 상승의 전망 자체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때에는 또 중앙은행이 구두 개입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최진웅님이 지금 빨래 널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눈 옵니다. 그 빨래 넣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래는 실내에 널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렇군요. 어떤 집에 마당 넓은 집에 사시는군요. 보통 집에 마당에 그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널지 않나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LG가의 이제 유산을 둔 소송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좀 들으셨을 건데 네. 도대체 왜 그들은 소송을 걸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강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구강모 회장은 고 구본모 회장의 친자는 아니고요. 네. 그 구본모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아들인데 네. 그 구본모 회장 아들이 사망한 후에 양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여동생이 뭐 친가족은 아닌 그렇죠. 거죠. 뭐 네. 양자도 뭐 친족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뉴욕타임즈에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영경 그 LG복지재단 대표가 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신용카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와요? 빚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당해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상속이 어떻게 된 거야? 네.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주식을 물려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담보로 구강모 회장이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남의 주식을 담보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를 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주식이 다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은 구강모 회장이 다 받아갔고 네. 그러면서 내용을 처음 합의할 때는 이게 그 좀 더 많은 유산을 그 구강모 회장이 가져가야 네. 이게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 지분을 갖는 대신에 그 상속세를 다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상속세는 그 자기들 담보로 다 받아가고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구강모 회장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구강모 회장이 이제 김 여사에게 그 어머니죠 김영진 네. 여사에게 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새 모녀의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거다. 네. 그리고 되갚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국의 상속법 체계에서는 그 다들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을 했다라는 게 이 세 모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LG 쪽에서는 그 세 모녀 측은 합의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원고 측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의 근거에 이행돼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뭐 결국은 양쪽 의견을 뭐 소송 중이니까 다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조금은 내밀한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길래 네. 전해드립니다. 근데 네. 참 그 재벌가에서 신용카드 발급 안 돼가지고 싸운다는 거 참. 와 부자도 안 될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한 그 연구 자료를 보도를 했는데 약간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뭐냐면 비싼 집은 비싼 집끼리 서울에서 집값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심각하다는 내용인데요. 주거지 분리라고 하니까 딱 와닿진 않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거의 불평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급 주택, 고가의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은 또 한 군데에 몰려 있고 저가 내지는 좀 저렴한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또 그 군데로 몰려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좀 몰려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국토연구원이 오늘 그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이 지역의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우리가 진위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진위계수가 대표적인 불평등 계수잖아요. 예. 이게 그 0.4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0.3에서 0.4 정도 사이가 되면은 불평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이 0.38이 나왔고요. 인천이 0.34, 대전이 0.33, 부산도 0.32, 대구는 0.3 이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5대 도시가 모두 다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제가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표에서 보이는 빨간색으로 분포가 된 곳이 고가 주택들이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파란색이 좀 저가 주택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만 보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택 구매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그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 돈이 없으면 좀 저렴한 주택 살고 돈이 있으면 좀 비싼 주택 살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가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은 뭐 그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곳들이 주를 이루고 또 오래된 아파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재개발이 좀 안 되잖아요. 사업성이 예. 좀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지역은 계속해서 저가 주택의 군집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은 조금만 낡아도 만약에 막 재개발하려고 하고 재건축하려고 하고 재건축하면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계속해서 고가 주택의 군집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별 불균형이 너무나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책적 제언으로는
저가주택 군집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대규모 신축 단지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그 젊은 층들의 인구가 유입되고 또 여기서 쇼핑이나 편의 시설들이 입점되면서 이런 주거지 분리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문제가 그러면 저가 군집 지역에서 재개발을 그냥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아시죠? 무슨 문제가 생길지.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득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밀려나게 되고 이 새로 재건축을 한 곳에는 또 돈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낡은 다가구 주택, 정말 저렴한 다가구 네. 주택이라고 해서 그 서민들이 그 집의 주인은 또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또 따로 여기를 있어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세입자로 좀 낮은 주거비로 살던 분들이 더 뒤로 밀려나갈 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참 그러면 다 섞여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근데 또 사람들은 또 의외로 분리해서 살고 싶어 해요. 표현은 못하죠. 예, 표현은 안 하지만 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소셜 믹스가 우리 얼마 전에 그 압권 채널에서 네. 그 디즈니의 PC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말 PC함으로 얘기하면은 소셜 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각자 마음속에는 아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아요. 또 인지상정이나 이 문제가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선진국 각타는 기업 파산, 미국은 30%, 독일은 25%, 일본은 30% 늘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얘기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은 이미 금리를 인하한 듯이 환호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물 경제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거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고금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말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질 거고 네. 그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사실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한 38조 원대, 자산가치 38조 원대인 오스트리아의 거대 부동산 기업 시그나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유럽 기업,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무슨 뭐 에버그란데, 혼다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요. 미국 법원 자료에 따르면 그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가 지난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를 했고 네.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11월 말까지 543개가 파산이 됐답니다. 네. 지난해 전체 467개 파산했는데 이미 543개가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최소 $10,000,000 이상을 모금한 네. 스타트업도 87개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기업 도산이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해서 8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파산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 늘었고 네.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다 2009년 이후 지난 19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디스가 글로벌 투기 등급 채권 부도율이 지난 10월까지 12개월 동안 4.5%에 도달을 했고 내년에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도율이라는 게 집계 1회 평균이 4.1%였답니다. 근데 지금 4.6이라고요? 지금 4.5. 4.5라고요? 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서는 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이 네. 앞으로 최소한 6개월은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증시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착시 현상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별로 지금 고금리에 버티다 못해서 결국 이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파산 예. 신청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산업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내년에 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반도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를 올해보다 최소 20% 이상을 늘릴 계획이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약 27조 원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해 반도체 출하도 늘릴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감산을 했었잖아요. 이제 예. 출하를 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D램과 낸드 생산량을 올해 대비 약 24%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HBM 등 최선 D램 중심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D램 감산 이전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라는 이 업계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요. 현재 그 코트라의 내년 수출 전망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코트라가 내년 수출 전망에서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날 부분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시면 대폭 전망을 꼽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교역 여건이 계속 개선되는 데다가 내년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혹시 표가 지금 나오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보이시죠? 반도체 대폭 증가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ITC 시장이 내년에 회복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들이 특히 이제 D램과 낸드가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감산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재고가 비어 있었는데 이 재고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내년 이 메모리 쪽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더라도 이게 좀 글씨가 약간 작긴 한데 정말 작네요. 예. 근데 태양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가로는 국가고요. 왼쪽에 세로가 이 품목별인데 반도체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는 북미, 중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대양주, 인도 뭐 가릴 것 없이 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폭 늘어난다는 거 거의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여기서 중남미라든지 CIS, 그러니까 러시아 그 동유럽 쪽에 있는 이제 독립국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전 세계 지역에서 반도체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에 맞춰서 그동안 기업들도 감산을 뒤로하고 이제 투자를 늘리기로 한 건데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정말 업황이 정상화에 도달하게 될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까지 갈까요? 근데 저는 네. 그전처럼 슈퍼사이클을 그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워낙 감산을 그동안 해왔었던 부분에서 생산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 사던 것도 뭐 어느 정도 것이지 이제 좀 다시 살 때가 되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경제 여건이 될 거냐. 네. 근데 물론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남들 다 좋은 얘기하면 자꾸 신경 쓰여. 그건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네. 부정론자는 아닌데 분명히 네. 반도체 좋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음 준비했던 뉴스는요. 그 퇴직연금 통계가 나왔는데 그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그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 돼 있습니다. 수익률 네. 10년 연환산 수익률 연평균 1.93%. 연환산이요? 예, 10년 동안 연평균.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낮은 거 아니, 아닙니까?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이 1년에 1.93%면 아니 이거 뭐하러 운용을 합니까, 이걸? 그냥- 성장률도 거의 성장률 수준 아닙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게 훨씬 낫죠, 그냥. 네네. 거기다가 연금 수령 형태를 보면은 네. 이게 퇴직연금이 맞습니까? 왜요? 연금 수령 형태가 7.1%입니다. 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저거밖에 안 됩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중도 93%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퇴직연금은 정말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좀 퇴직연금 통계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좀 중도 인출이 좀 까다로워져서 인출을 하는 방식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인출 사유가
주택 10명 중에 8명이 주택 구입 아니면 주택 임차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네. 결국은 이 퇴직연금 다 깨가지고 주택에 하고 나면 그 노후에는 뭘로 뭘로 씁니까 이게? 네. 주택연금? 참. 주택연금은 좋은 상품입니다. 그럼요. 네. 네. 전 차라리 주택 구매한 다음에 이거 현금 유동성 없는 분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말 퇴직연금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뉴스 하나만 좀 업데이트해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고 그리고 미국의 부품을 그러니까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진 국가에서 부품과 광물을 제조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법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회로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회로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고요. 지금 멕시코의 기업들을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자꾸 접촉을 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냥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 우려 집단에 얼마 전에 공개된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멕시코에서 합작사를 세우게 되면 거기선 또 지분 규정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또 광물 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춰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이제 관리들도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저는 이 녹색 기후 위기 관련한 소식들은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몰디브만 잠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수면도 엄청난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34년간 무려 10.3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매년 평균 3mm씩 높아지는데 이거를 그 연도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4.5mm, 네. 지난 30년 평균은 3.4mm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30년은 3.4mm가 올라갔는데 최근 10년은 4.5mm가 높아진다는 거는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방법론들은 좀 더 세부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만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짠해요. 짠하죠. 네. 아니 세계 최고의 OLED 기술을 갖췄는데도 맞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주주들한테 또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뭐 이게 뭐 매번 유상증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다른 방식으로 자금 조달 많이 했었는데 1조 3천억 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은 주주분들은 이것도 아이고. 이거 나름 좋은 회사인데 그럼요. 세계 최고의 OLED 기술 네. 가진 회사인데 이거를 또 자금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전자는 대주주로서 유상증자 물량의 120%를 청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중소형 OLED와 차량용 OLED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 투자자 관점에서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 언제쯤 좋아지려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힘드니. 아이패드 잘 팔리는 거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좀 노트북, 맥북 이런 데서 그렇죠. OLED 좀 빵빵 좀 써주고 네. 그리고 한국 물건 많이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